안녕하십니까. 월천대학당의 당주 김성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물상론에 대한 기초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물상론 대세입니다. 자, 근데 물상이 왜 대세일까? 이 대세의 물상론을 아시려면요, 일단 명량이라는 것이 왜 탄생을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강의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실관이나 내용이나 강의 내용이 더 궁금하지 이런 이론적인 거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통성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명리학이 왜 만들어졌을까? 이 개념부터 잡고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지 공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원래 중국에서는요, 기울림 함수라고 해가지고 태을수, 천문을 보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기문론과 병법과 지리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김이라는 것은 인간사,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그래서 이 기울림 함수가 중국의 최대의 공부였어요. 이거를 다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봤던 제갈공명이라든지 이제 소위 말하는 장자방을 말하는 장량이라든지 또 그 외로 가면 강태공으로 흘러가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 기울림 함수를 다 공부를 하셨지만 그러한 방식이 제왕학이라는 틀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런데 명리학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지. 명리학들 공부들 하시죠. 명리학 공부 많이 하셔갖고 혹시 나라 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명리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축구 경기 결과 맞출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관점이 틀립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포커스, 개인의 운명, 한 개인의 생장, 소멸,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 다음에 장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멸하고, 어떻게 죽어가는가에 대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포커스지, 어떤 것이 구군이라든지, 게임 결과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학문이에요. 그러면은, 왜 명리학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 명리학이라는 거는요, 당나라 때 이어중이라는 분이 이때 이 명리학의 철학적인 체계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사주팔자라는 거, 그거 명리학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문동갑, 유김, 전부 연월일시라는 네 글자를 통해서 시간점, 소위 말하는 이제 시즌점이라고 하죠. 12시즌, 그 시즌에 맞는 전법이었죠. 태울스는 전 잘 모르니까 태울스는 일단 빼고 기문동갑이나 유기문 공부를 해봤지만은 시간점, 시즌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작을 했었던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명리학이라는 것은 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개인의 철학적인 운명으로 흘러갔느냐? 그러려면은 불교의 전례, 인도에서부터 전례된 불교, 그다음 인도에서부터 전례된 점성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중국 문화에 굉장한 포커스를 줬다는 거죠. 파급 효과를. 그게 무슨 얘기냐? 불교는 왕조나 이런 게 아니죠. 개인이 견성을 한다, 성불을 한다. 나 하나라도 100 정도 칼을 놓으면 부처가 된다는 말을 하듯이 나 개인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개인 수양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점성술도 역시 마찬가지. 한 인간이 태어나갖고 그 인간의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해서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 개인의 운명이 포커스가 된 거였죠. 근데 기울림 함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 소위 중국의 식자통을 봤을 때, 개인의 운명이 포커스를 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명리학입니다. 그거를 이어주기란 분이 녹명신, 3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녹봉, 그 다음에 수명,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이나 신체적인 불구나 이런 신체에 관한 녹명신 3명 통일을 통해 갖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명리학의 시초였고요. 이때만 해도 당시 유행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당나라 때 문벌기조 시대였습니다. 당나라 때 우리가 당송 8대가 얘기하듯이 당나라 때, 송나라 때 문벌기족들 굉장한 득세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당나라 때 만들어졌던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당나라가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문 위주로, 띠 위주로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운명을 보는 데 있어서 그 가문 위주, 그 다음에 그 개인이 출세하고 성공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 가문에 아무개가 출세해서 가문을 빛낼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였다면은 당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통합한 게 송나라고요. 자, 근데 보통 이 5대 10국이라는 기간이 몇 년 걸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민족 가슴 아픈 거 6.25 같은 거, 예, 3년이죠. 그것만 해도 우리 가슴이 아팠는데 5대 10국의 그 혼란 시기는요, 자그마치 60년, 한 세기 태어나갖고 환갑이 지난 60년 동안 전랑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가문 위주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문이 아무리 잘났어도 나라가 망했는데 가문이 뭔 소용이 있어요. 개인의 능력, 개인의 얼마만큼 잘나고 똑똑하느냐, 이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서자평이라는 분이 이분이 봤을 때, 이분이 이제 당나라 때 이 명리학의 그 이어 중에 그 농명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아, 이거는 혼란기가 아니라 안정기 때라면 혼란기 때는 보는 방법이 틀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일간론입니다. 가문이나 띠 위주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일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간론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일간론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현대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5대 송초의 그 서자평의 방식과 그 다음 당나라 때 이어지는 방식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면 룰도 바뀌듯이 그런 방식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 이게 본론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때의 명리학에 대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상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 물상론은 자본주의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죠.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민주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선출직과 임용직이라는 명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학원님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전제주의 시대 때는요, 황제란 신성 불가침,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왕이라는 신성 불가침을 넘어서면 큰일 납니다. 역적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럼 개인은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해야 될까요? 소위 말해서 1인지하 만인지상, 한 사람 아래에서 만 사람의 위에 있다. 이것이 최고의 출세입니다. 절대 왕이나 황제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의정이었죠. 예. 그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소위 말해 정승제도, 거기까지 출세하는 게 가장 큰 귀족, 그러니까 계급 사회였고, 귀족 중심이었고, 양반 중심이고, 이런 시대에서는 그게 최고였다면은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는요, 개념이 틀리죠. 그때하고 완전 틀리죠. 어떻게? 지금은 대통령을 누가 뽑죠? 국회의원은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전부 백성이 뽑죠. 제가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습니다. 누구나 다 뽑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와 이 시대는 사주의 방식에 있어갖고 소위 말해서 재물과 명예를 보는 방식이 같으나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밝혀내신 분이 제3 박재현 선생님, 소위 이제 부산 박도사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사주를 보셨냐면요, 똑같은 사주라도 환경에 따라서, 부모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틀리다는 방식을 밝혀내신 거죠. 그 전까지의 고전의 어떤 그 명리학이라는 체계는 뭐냐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왜? 백성이 어딜 가면 함부로 왔다 갔다 합니까? 말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객지를 떠나서, 객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타향에서 죽으면 집에서 시신을 집안을 안 모셨어요. 집 밖에서 장사 지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다 영화실을 모시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죠. 룰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바뀐 룰을 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방식을 제3 박지원 선생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분 밑으로 물론 제자는 되게 많았죠. 근데 청원 김용자 대자 쓰시는 분이, 예, 제자 선생님 방식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물상법의 어떤 그
핵심적인 모든 걸 만들었다면은 그 밑으로 청고 김인자 호자 교수님, 바로 제 스승이신데 청고 김인호 교수님이 그거를 가르치고 계시고요. 저는 그분에게 그걸 사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물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도 청고 김인호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물상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첫째, 오행과 식단, 12지지. 어떤 방식이냐면요. 우리가 오행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목 같은 것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목이 뭐고 화가 뭐고 토가 뭐냐 라고 하면은 또 목이 목이지 까지가 한 게 있죠. 자, 물상은 오행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행을 깊이 들어갈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오행의 글자의 원리, 그 다음에 그 글자가 물상에서 어떻게 써먹느냐, 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목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 목의 특징꼴을 통해서 물상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행에 대한 얘기와 십간, 12지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2지지를 통해서 인신사의 좌오묘, 진수충미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걸 어떻게 조합을 시키느냐, 그 다음에 우리 고전에서도 말하는 육친적인 개념이 우리 물상에서도 써먹긴 하는데 틀립니다. 같으나 완전 틀린 개념. 소위 말하는 이제 자리 개념이 들어가고 오행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기까지를 통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물상의 입문편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요 원리를 통해서 일간별로 실전풀이를 한 번씩 해드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물상의 입문 기초가 끝나니까 그 이후에 중급은 다시 또 저희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차후에 강의를 하게 될지는 그 이후에 결정을 하고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니까 제가 명량의 탄생 배경부터 그 다음에 요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오행에 대해서 10간 12지, 그리고 그 물상의 육친적인 개념, 이런 걸 통해서 요것만 해도 실감풀이가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